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기온이 쌀쌀하니 좀 으슬으슬하고 목도 칼칼해집니다. 자, 낮 기온은 또 꽤 올라가니까요. 몸 관리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한 주간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주 날씨 어떻습니까? 이번 주 이제 흐린 날씨가 좀 맑아지면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이맘때쯤이면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은 7도까지 떨어지고요. 네. 높게 오르는 지역은 16도 선에 머무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도 안팎 정도 수준으로 네. 좀 오늘도 갈 그랬죠. 거고, 낮 기온 같은 경우에도 한 20도에서 25도 사이지만 20도 살짝 웃도는 수준의 날씨.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경험은 하지만 네. 이맘때 일교차로 인해서 콜록콜록 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도를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기온이 벌어지냐가 사실 건강에 좀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몸이 차갑고 덥다라는 두 가지의 그 온도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낮에는 이제는 반소매 옷을 입더라도 공기 자체가 좀 차갑기 때문에 좀 얇은 긴 소매 옷차림과 아침 저녁으로 필요한 겉옷 정도의 옷차림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니까 몸 관리, 저도 목이 좀 칼칼해지고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좀 건강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비 소식도 이번 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18호 태풍 끄라톤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강력했던 태풍이고 남쪽 대만 부근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밀려오게 만드는 그런 수증기와 더운 공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찬 공기와 만나면서 그리고 또 찬 공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압골의 형태 때문에 네. 오늘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낮 동안에 흐린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쌀쌀함을 느낄 수 있겠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글날 연휴죠. 수요일까지도 비 예보가 계속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강원도 지역은 좀 성격이 다른 비 예보입니다. 강원도는 동풍이 조금 불게 되면은 강원 동해안이나 경상 동해안 쪽으로는 비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한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린다라는 점도 좀 그들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날씨 좀 선선해지면서 저도 주말에 다녀왔습니다만 산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방금 좀 자막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설악산에 올가을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해요. 지난 10월 4일이었죠. 금요일 날 드디어 설악산의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일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야지만 단풍이 좀 곱게 물들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속초 지역의 기온을 살펴보니까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균 최저 기온이 17.6도, 평년보다 2도나 높았더라고요. 높았다. 그러니까 워낙 더웠던 날씨 탓에 단풍의 소식이 느렸는데요. 얼마나 느렸냐면 작년에 한 9월 30일쯤에 첫 단풍 볼 수 있었거든요. 며칠 늦었군요. 4일 정도 늦었고 평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사실 9월 달에 봐야 될 단풍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왔다. 이제야 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해안가 지역보다는 내륙, 왜냐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 산지가 일반 평지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보통 첫 단풍이 나타나는 것은 산 정상에서 한 20% 정도가 단풍이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정기는 산 정상에서부터 한 80% 정도가 물들었을 때인데 네. 보통 첫 단풍에서 한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면 예년 이맘때 같았으면은 10월 중순이 조금 넘으면은 네. 강원도 지역에 절정기가 달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늦게 첫 단풍 소식이 들었기 때문에 한 10월 넷째 주 정도부터 단풍 구경을 10월 20일 20일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은 좀 더 늦게 물들기 때문에 예.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그 정도가 단풍의 절정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산행 가는 분들 굉장히 많겠네요. 자, 그리고 이 가을 단풍이 굉장히 익숙한데 가을 벚꽃도 폈습니다. 가을에 웬 벚꽃이냐 이런 분들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단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빨리 추워져야지만 물드는 게 단풍인 거고요. 네. 꽃은 빨리 따뜻해져야지 피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늦더위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봄인 줄 알고선 꽃망울을 터트린 그런 봄꽃들이 보이는데 한 4월 정도에 보이는 건데. 맞습니다. 비단 이제 올해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을이 가을
가을답지 않은 날씨가 나타난 이유 때문에 최근 뭐 2019년, 20년 근래 들어서도 계속 가을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던 것은 뭐 호남이라든지 제주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 벚나무들이 막 쓸려버리기 때문에 종식을 좀 번식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고 보는 뭐 분석들도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결론적인 거 뭐 구체적으로 벚꽃이 왜 가을에 피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이뤄져야 되긴 하겠지만 따뜻해지고 있는 그런 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상이변이라 볼 수 있겠군요. 어쨌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가을에 벚꽃도 보는 그런 세상이 왔고요. 어쨌든 달 단풍도 있으시니까요. 산악사고 주의하시면서 산행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의 묻지마 살 사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사건의 범인 박대성이 취재진 앞에서 어떤 말 했는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자, 얘기 들었는데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이 와중에 박대성이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박대성이 영장 실질 심사 때 소주 4병 정도 마셨어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뭐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아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을 했더니 소주 4병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2병만 마셨고요. 나머지 2병은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박대성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 이 골목길에 접어들 때 일자로 아주 곧게 걸어오거든요. 전혀 취한 사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 2병 마셨고 똑바로 걸었다. 이러면 거의 뭐 2병이 뭐 적은 양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술이 뭐 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박대성은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이 시민도 보면은 만취 상태에서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박대성의 진술이 좀 신빙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셨냐? 네. 그랬더니 4병이라고 답을 했고요. 소주였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음주의 어떤 종류와 양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보면 4병까지는 마시지 않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사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박대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완전히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되지만 이 범인의 행적을 보면은 의식하에서 그리고 계획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네. 먼저 이 해당 20대 여학생을 쫓아가기 전에 다른 택시기사와의 접촉도 있었었죠. 맞아요. 그 당시에는 또 이 택시를 그냥 보냈습니다. 어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흉기를 사전에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 이 부분도 사실 계획적인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새로 공개된 CCTV가 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범행을 벌이고 난 이후에 도주를 이어가면서 한 주차장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당시에 이 시비가 붙어 있었던 이 행인은 눈빛에 살기가 어려 있었다. 만취 상태로 보이기보다는 일단 어떤 사리에 찬 눈빛,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본인도 직감할 수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일단 본인은 더 많은 음주량을 주장함으로써 의식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해보기 위한 진술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범행의 이 과정을 보자면 주치감경 이런 부분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건이 커지면서 이 박대성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매성 기자님, 일단 지인들 제보에 따르면요. 이 박대성이 학창 시절 내내
뭐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의 학교 동창 그리고 군 생활을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한 사람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 박대성이 아이들을, 친구들을 그냥 괴롭히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로 들어가면서 폭력성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보다 덩치가 크거나 센 친구들에게는 굽신거렸다라면서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라고 하죠. 네.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자한테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비겁한 모습도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대성과 같은 중대에서 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부터는 박대성은 선임, 후임, 동기 가리지 않고 항상 시비를 걸며 오.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폭력성이 뭔가 확대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대성은 항상 부대 안에서 위압감을 조성했고 또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다라면서 과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중대 사람들과 주먹질을 하기도 했는데 증언에 따르면 가혹행위를 일삼으면서 영창을 가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창을 갔다고 하면 굉장히 좀 군대 내에서도 좀 중한 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강약약강의 인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변호사님 일단은 이 안타까운 점이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하고 면담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찰 면담했었다라면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워낙 사안이 참담하고 안타깝다 보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막을 수 없었을까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계속 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범행 직전에 이 박대선의 친형이 지금 동생이 가게에 있는데 자살을 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뭐 술 마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이제 출동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전화가 걸려와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그러니까 범행이 있기 불과 한 20여 분 전에 박대성과 면담을 진행을 봤는데 술을 마신 상태는 맞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대답을 했고 네. 이상 지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들은 그대로 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참혹한 범죄 현장을 누가 예측이나 가능했겠느마는 네. 좀 너무 아쉽다. 좀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들을수록 뭐 참담하고 안타까운데 변호사님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 참변을 당하기 전에 내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다고 하면서 친구와 통화한 사실도 일단 공개가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피해 여학생이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급하게 뛰어가는 그런 음성을 친구가 들었다고 하고요. 신고를 해달라 이런 말도 남겼다고 지금 합니다. 저걸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 해당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의 어떤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피해 여학생이 살려달라고 한 그 마지막 말이 도대체 잊혀지지가 않는다. 너무 참담하다. 이런 목격자의 증언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사안 정말 온 국민을 슬프게 빠지게 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사건인데 이 사이버 레카들에게 협박받은 유튜버입니다. 국민 먹방 유튜버로 알려진 오늘도 보니까 구독자가 한 1,080만 정도 되는데 이 먹방 유튜버 찌양인데 복귀했다는 소식인데 장가 기자 어제 복귀한다고 알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찌양이 과거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폭로를 하겠다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찌양 씨를 공갈하고 협박을 했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부 내용이 알려지고 이후에 아예 찌양 씨가 모든 사실을 공개함과 동시에 잠시 좀 활동을 중단했었거든요. 네. 이후에 한 2개월 만에 다시 어제 복귀를 한 겁니다. 찌양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던 과거 등을 스스로 다 공개한 후에 너무 힘들어서 몸무게가 44kg까지 빠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많은 팬들의 응원 덕분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찌양 씨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또 어제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보시죠.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이렇게 좀 많이 쉬면서 다시는 방송도 못하고 뭔가 그렇게 될 것만 같았었는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방송 덕분에 좀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해명은 안 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또 해결을 볼 예정입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뭐 다행히 이제 얼굴이 굉장히 좀 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입장 밝힌 부분 있죠? 어떤 내용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복귀를 알린 그런 영상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시 유튜버로서의 활동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의 해명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는 게요. 더 이상 내가 나서서 해명을 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이제 법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더 이상 이제 사건이 더 커지고 계속해서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걸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찌양 씨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어떤 찌양 씨에 대해서 과거를 비밀로 해서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 카라큘라 등의 그 일부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그런 언론을 자처했던 유튜버들에 대해서 공갈이나 협박 혐의로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찌양 씨의 변호사가 찌양 씨의 그런 내밀한 어떤 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에게 오히려 해당 유튜버들에게 이를 전달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지금 징계가 게시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는 더 이상 찌양 씨가 이걸 개개인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맡기고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적인 재판의 결과까지는 이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김묘성 기자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추고 싶던 과거가 적나라하게 대중에게 공개가 돼서 굉장히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누리꾼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많은 누리꾼들은 일단 복귀를 기다렸다라고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은 숨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욱더 당당해져라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들의 활동은 멈추지는 않고 있는 어. 상황이거든요. 기사마다 계속해서 악플이 올라오고 있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시나 근거 없는 모욕적인 글들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선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찌양은 팬들의 응원과 격려가 굉장히 큰 힘이 됐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후유증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한국에서 야외에서 펼치는 그런 야외 방송보다는 앞으로 해외 촬영을 조금 더 주력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또 3개월 전에 미리 촬영한 영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업로드하는 것을 먼저 할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큰일 겪었으니까 응원하지 못할 망정, 악플러. 굉장히 좀 못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건 볼 텐데 이 제주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 하나로 지금 커뮤니티가 굉장히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장가 기자, 보면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문화라고 할까요? 뭐 옷차림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길을 활보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온몸에 형형색색의 문신을 한 상태로 웃옷을 벗고 야시장을 걸어다니는 남성이 저게 옷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문신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웃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잘 없고 또 온몸에 문신을 한 채로 그거를 다 보여주겠다고 또 거리를 활보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뭐 여름철 해변에서 정도만 있죠. 그렇죠.
그렇죠. 또 특히나 또 아이들과 함께 가는 시장에 저렇게 큰 덩치의 남성이 온몸에 문신을 한 채로 다닌다면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조금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누리꾼들은 지금 이 제주도에 관광을 와 있는 중국인들이 좀 일부가 우통을 좀 벗거나 배만 내놓고 다닌다라면서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는 윗옷을 가슴까지 말아 올리고 배를 내놓는 남자들을 이 베이징 비키니다라고 베이징 비키니요? 네, 이렇게 부르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배까지 이렇게 가슴까지만 이렇게 티셔츠에 올리는 거를 네. 베이징 비키니다. 네. 자,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이 제가 봐도 사실 문신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서 위통을 벗고 다닌다면 위협적이거든요. 아이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오죽했겠나 싶어요. 사실 옷차림은 본인의 어떤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네. 자유로운 옷차림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해외 어디에서도 가능하겠지만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은 또 만국 공통의 예절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이런 사안들이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요즘 특히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런 더위에 사람들이 이제 상의를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좀 쉽게 볼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예절에 맞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에 좋으냐 이런 얘기들이 또 논쟁이 되고도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세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예절은 지키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뱃살이라도 조금 없고 탄탄했으면 좀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김효성 기자님 웃고 계신데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입니다. 지난 여름이었던가요? 이 제주도 한 복판에서 아이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 아이가 이 대변을 하는 모습도 보여서 좀 공분을 샀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좀 늘면서 이런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인에 대한 일반화나 편견을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될 네, 행동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참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매너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부입니다. 일부. 네, 그렇습니다. 일부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6월인데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어린이가 제주도의 한 대로변에서 대로 네.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옆에 막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이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옆에 부모 혹은 적어도 일행으로 보이는 성인이 옆에 있었거든요. 말리지 않고 뭐 하나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리고 지난 7월에는 강남에 위치한 한 그 식당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중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앞선 사례와 달리 식당 종업원 그리고 손님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제지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자담배를 피는 듯한 굉장히 민폐인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요, 중국계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카페의 옥상에서 대변을 보는 듯한 옥상에서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CCTV가 다 있었기 때문에 네. 포착이 됐습니다. 식당 주인은요, 카페 점주는 가게 운영 5년 차인데 이런 일을 겪은 건 처음이다 라면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그렇겠죠. 보였고 남은 올해 기간 동안 얼마나 큰 대박이 있으려나 라면서 약간 요즘의 사고 럭키비키 사고라고 예. 하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을 토로를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방한한 중국인이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 관광객 수 중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었는데 올해는 중국인이 4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방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로마에 오면 로마법 따라야 되니까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 따르는 것도 예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으로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에 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 이 2명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서 빨리 찾아라. 또 이 시범 사업 논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장관 기자, 이 두 사람이 일단 검거가 됐는데 이 활동 지역인 서울이 아니라 이 부산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총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그중 2명이 일을 시작한 지 2주도 안 돼서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CCTV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저녁에 짐을 싸서 숙소를 나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는데요.
경찰이 찾아봤더니 부산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은 부산 한 숙박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2명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이 무단 이탈 사건 이후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이 밤 10시 통금이 해제라고 하던데 이분들은 밤 10시 이후에 밖에 못 나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10시 이후에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기보다는요. 뭐 안전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제 다음 날 근무의 어떤 용이성 등을 위해서 이제 그룹장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중에 장이 좀 확인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오도록 독려하고 들어왔는지 여부를 좀 체크했다고 보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용을 해서 어떤 10시 통금 이런 부분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정했지만 다만 이제 인원 체크 등을 이제 알림톡 같은 뭐 메신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이 톡 같은 점호, 군대랑 점호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최소한의 관여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임금 지급 같은 부분도 이제 일하고 난 후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한 번의 임금을 받으면 그 가운데에 생활고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2번에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아하.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받는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도 나왔고 뿐만 아니라 어떤 체류 비자의 연장 이런 부분까지 새롭게 좀 제안을 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선책이 나와서 이분들 고용하는 분들까지 좀 편안하게 서로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국회로 가서 어떤 내용 다뤄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명훈 기자. 자, 민생 국감이 아니라 이 정쟁 국감이 될 것 같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약 1시간 전쯤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파도 계속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하겠습니다. 네, 특히 김건희 여사 국감이라 할 정도로 김 여사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을, 행안위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풍경만이 최상의 방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과 25일에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주요 증인의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맹탕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김 여사와 이 대표를 향한 여야 공세만 부각되면서 본래 기능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지난 주말을 달궜던 이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토요일 새벽 3시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장가 기자, 정확한 내용 한번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문다혜 씨는 금요일 저녁 7시께 이태원에 차를 세우고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후 2시 50분쯤에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성이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이후 네. 차에 타는데요. 차가 지금 차에 타는 모습이고요.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던 중에 큰일 날 뻔한 게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 한 남성을 정말 칠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옆에 지인이 남성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예. 자, 이후 문다혜 씨의 차량은 이태원역 사거리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는데요. 문다혜 씨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피해가면서 일대가 잠시 혼잡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다혜 씨가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 오던 택시와 부딪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은 0.14%가 나왔습니다. 문다혜 씨는 사고 직전까지 총 7시간 넘게 가게를 옮겨가면서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는 고깃집에서 이후 새벽 0시 38분에는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다혜 씨는 2017년 대선 하루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문다혜 씨가 이 말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네,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이 엄격하게 살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단 벌어진 거고요.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음주운전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비난이 좀 지적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논란, 이슈의 중심에 선 상태에서 음주운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윤창호 법이 제정이 됐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 음주운전은 이제 살인행위다. 그러면서 이제 초범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재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예. 이렇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신 대로 그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옛날에 0.14죠. 옛날에 이재명 대표는 0.158이에요. 비슷하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0.158인데 150만 원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상당히 엄해졌잖아요. 저는 저 정도 만취 상태고요. 저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 정도면 뭐 충분히 김호중 살해하고 이게 단순 비교는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처벌이 높아졌기 때문에 처벌은 만약에 처벌된다면 어느 수준입니까? 저 정도면 이제 뭐 저는 징역형으로 가도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봅니다. 어쨌든 이 최근 이슈라고 했던 게 어쨌든 문다혜 씨가 이 전남평 특혜 채용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으로 일단은 뭐 검찰 수사 받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역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서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해라 이런 주의의 조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나쁜 일이 일어났다. 아마도 굉장히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이런 행동을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비틀거리는 모습들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뇌물수수 혐의, 특혜 채용 문제로서 국민들이 굉장히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다혜 씨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했었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다혜 씨의 어떤 행위의 어떤 정당성 부분도 다른 문제로까지 좀 신뢰성을 잃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혼자 마시지 않았을 거고 뭐 동행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7시간 마셨다고 하는데 주변 분들이 좀 말렸거나 아니면 대리기사를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기사를 불렀어야 되죠. 아마 차를 갖고 온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술을 마셨을 때 그 친구들이 꼭 대리기사 불러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만약 이 친구들이 차에까지 같이 따라왔었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최근에는 옆에 같이 동승했던 또는 같이 마셨던 사람들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문다혜 씨가 이런 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차에 동성을 안 해도 예를 들어 이제 그 누가 같이 마시는데 지금 만취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가는지 보통 좀 말해줘야 돼요. 아주 친한 사이면 그렇죠, 보통. 그렇죠. 친하지 뭐 않아도 택시를 같이 있으면. 제대로 이게 잡는지 예. 아니면 이게 뭐 타고 온지 차를 가져온지는 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리를 부르는지 저는 반드시 그래서 요즘 이게 같이 누구하고 술 문제를 조사합니다. 그만큼 이게 음주가 방조범 처벌이 무거워지고 방조라는 게 동성만 방조가 아니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 상대가 만취했는데 네. 그걸 이렇게 그냥 타고 하는 걸 완전히 뭐 방치해버리면요. 이것도 이게 방조가 되니까 아마 누구하고 마시는지도 조사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쨌든 문다혜 씨가 검찰 수색, 압수수색 이후에 뭐 SNS에다가 뭐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빗대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심정을 비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술을 마신 이유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시간 넘게 음주와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오가지는 않았겠죠?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이 특수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막 지인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아마 문다혜 씨도 언론에서 또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건데 그래서 또 과한 음주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음주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인행위라고 할 정도로 음주에 대해서는 엄격하셨고 문다혜 씨도 평소 대통령의 자제로 있을 때도 엄격하게 활동했었는데 아마도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들이 이런 자신의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의 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주목받는 게 이 해당 차량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장갈 기자 보면은 이 문다혜 씨 차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2021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인수했던 그 차량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문다혜 씨는 이 초록색 SUV를 몰고 있었죠. 이게 현대차의 캐스퍼 모델인데요.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이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서 직접 구매한 차량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캐스퍼를 인수했던 당시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라디 그릴이라고 해주시거든요. 요거는 또 눈도 있게 또 일단 대통령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신원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님이 맞으시죠?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좀 생소감이 좀 있긴 있는데 뭐 나머지는 다 늘 하던 거니까. 네, 다혜 씨는 지난 4월에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차를 양도를 받았는데요. 지난 8월에는 과태료를 체납해서 제주 한 경찰서에서 차량을 한때 압류 조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문다혜 씨가 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외에 불법 주차를 범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다혜 씨가 주차를 한 곳은 사실 한 5분 정도 굉장히 짧게만 이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 보이긴 합니다. 저기 네, 바로 서 있는 그런데 자, 이 다혜 씨가 1차로 방문했던 그 식당 등지에는 합법적으로 사용한 이 고객 전용 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혜 씨는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고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불법 주차했다면 또 분명히 차량에서 찍었거나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장가희 기자가 얘기한 부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서 변호사님 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이 캐스퍼 차량을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지난 4월에 일단 딸에게 양도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 사고가 나서 좀 더더욱 좀 뭐랄까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의혹을 저는 제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를요 본인의 월급 개인 계좌에서 송금을 했을까? 아니면 이제 또 우리 김정주 여사가 옷 사거나 신발 살 때 그 빳빳한 5만 원짜리 관봉권 있죠.
이걸 왜 주실까? 무슨 돈으로 이 차를 샀을까? 만약에 관봉권으로 특활비로 샀다면 개인이 가진 차가 아닙니다. 그건 게 관용 차예요. 따라서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냐면 이게 김정숙 여사 옷이나 구두도 5만 원짜리 관봉권을 샀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월급은 거의 예금으로 다 가거든요. 따라서 이게 차값은 뭐로 지불했을까 하나. 네. 두 번째, 이걸 이렇게 문다희 씨한테 4월 달에 양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딸하고 내하고 이렇게 남이라서 내가 딸네 집에 좀 살 때도 임대료를 칼같이 계산해 줬다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문다희 씨는 양산 문재인 대통령 집에 살았어요. 아니 딸이 아버지 집에 살고 아버지는 딸 집에 살아. 근데 딸만 아버지한테 임대료 줘. 이것도 안 맞죠. 그만큼 이게 남이라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면 차를 팔았어야 되죠. 그냥 주면 정여세 포탈입니다. 거래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공짜로 주면 정여세 조세 포탈이고 이게 팔았으면 얼마에 팔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게 두 번째 수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과태료가 나오는데 압류 정도까지 되려면 이게 여러 번 보내야 되거든요. 주소지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법 혹시 이게 양평동으로 보냈는데 종로로 이사 갔는데 옛날로 가가 못 받았다. 이러면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의혹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송훈 부위원장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리고 어쨌든 이 과태료 때문에 뭐 체납이 많이 돼갖고 압류 조치가 될 뻔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평소에 이게 운전 법규를 좀 위반한 일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경찰서에서 압류 조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는 뭐 속도 위반을 했다거나 신호 위반을 했다거나 주차 위반을 해서 제주도에 있는 우리 문다희 씨의 집으로 아마 압류 통지서라든가 뭐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을 건데 제주도에 이제 살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못 받아서 압류 조치가 예정 통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캐스퍼를 구입했죠. 그리고 당연히 그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돈을 지급했을 건데 이걸 뭐 특활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문다희 씨한테 뭐 이 차량을 넘길 때 증여세를 포탈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일만 생기면 모두가 다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들은 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경호라든가 신변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캐스퍼는 경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딸에게 양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음주 사고에 대해서 아까 서 변호사께서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일단 추측을 하셨는데 이 문다희 씨 음주 사고가 계속 더 얘기 나온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이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그 어떤 발언했는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사실은 전매 특허인데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야당에 정확한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딸은 이게 공인입니다. 공인 중에 공인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진솔한 해명을 하고요. 네.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지도자죠.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명했냐. 이재명 대표가요. 이랬어요. 2005년에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을 하면서 그때 이대엽 시장의 측근을 만나서 정은 수집하는 과정에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2005년에 이대엽 시장의 측근 만나고 정은 수집하려고 했다 했거든요. 근데 면허 벌금 놓은 게요. 2004년 7월 28일입니다. 2005년에 정보 수집한다고 무료 변론하다가 음주운전 했다 했는데 벌금이
2004년 7월 28일자로 놓았다고요. 1년 전에 벌금이 먼저 나오고 1년 뒤에 음주운전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명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문다희 씨 제대로 해명해야지. 솔직하게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해명하면 안 된다고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는 누구를 이게 왜 만나서 왜 7시간 하고 주차 불법했고 왜 대리 안 부르고 이게 음주했는지 솔직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러면 문다혜 씨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오늘 중이랄지 뭐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다희 씨 둘 중에 한 분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저는 사과할 거라고 봐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과를 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도 제때 사과를 안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때 사과가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다혜 씨가 네.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장가희 기자, 이 민주당에서는 입장을 내놓을지, 뭐 여당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장 표명해라, 논평해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친야권 성향 커뮤니티를 한번 봤더니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문다혜 씨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까지 했을까. 문다혜 씨가 연예인도 아닌데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왜 쓰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아버지를 피의자로 적시해서 잡아 가두려고 하니까 문다혜 씨가 대신 희생한 느낌이다.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런 댓글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음주운전이 살인 행위라고 언급했던 만큼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어제는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약간 좀 말을 아끼고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제 그 잘못을 저렇게 인정을 안 하고 제대로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장가희 기자가 뭐 소개한 그 사이트들 얼마나 괴로웠으면 했겠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오늘 자꾸 이게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 그 캠프의 박모 부대변인 출신이 그게 그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대리 부를 돈이 없어가지고 음주운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한 걸 이게 최근에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괴롭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음주를 합리화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저렇게 어정쩡하게 그냥 만약에 뭐 김건희 씨 오빠가 이랬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공개했겠습니까? 항상 그 자기 자신 춘풍추상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한테 추상 같아야 돼요. 남한테는 춘풍처럼 부드럽게 하고. 근데 민주당의 태도는 반대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돼. 더 가혹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당의 어떤 곤혹스러운 입장 그리고 일부 당원들의 어떤 지지자들의 반응까지 좀 듣고 왔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죠. 일단은 뭐 자신과 친한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가족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스트레스는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는 거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문다혜 씨가 잘못한 건 맞고 사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별해야 되고요. 또 전직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뭐 처남이 아니고 뭐 동생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뭐 사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개인의 신분으로서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좀 민주당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유세 도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이 탄핵 공방으로 번지면서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였는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혼난다. 이걸 꼭 보여줘야 되거든요. 2차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번 선거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입니까? 민주당은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선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탄핵을 암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서 변호사님, 일단 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암시하는 거다. 또 민주당은 아니 이게 대의민주주의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선거 기다릴 정도로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에게 선거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잘못하면? 도중에 끌어내리는 제도가 없잖아요. 저는 국민 소환제도, 국회의원도 지방의원은 되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국회의원은 4년당 뽑으라면 무조건 4년 기다려야 됩니까? 나머지 다 탄핵도 있고 소환도 있어. 국회의원만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특권이다. 첫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이러는 게 본인 방탄이잖아요. 저는 재판도요. 재판도 이게 도중에 증거인멸이나 우려가 있으면요. 선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도중에 구속해야 돼요. 이게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하는 도중에 갑자기 대북송금 재판하는데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내가지고 이게 막 말을 회유를 하거나 맞추려는 의혹이 있다. 이러면 이게 도중이라도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법이에요. 꼭 선고 기다렸다가 뭐 징역 얼마에 구속, 이거보다 재판 도중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으면 구속해야 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이 대통령 탄핵이나 뭐 대통령이라는 단어, 탄핵이라는 단어 한 적이 없는데 왜 탄핵으로 몰고 가냐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 속내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께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이 파탄났다.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은 여당 대표하고 싸우지? 왜 밥도 안 먹지? 경제를 살리거나 의료 분쟁을 해결하거나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나? 라고 국민들께서는 비판하면서 계속 이렇게 할 거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 탄핵되는 거냐 정말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걱정해하는 현실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구청장 선거 거기 유세 현장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정권 심판에 대한 선거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려오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저는 국민의힘이 변하고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정의 동력이 생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과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궐선거 얘기니까 보궐선거 본질적인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장관 기자, 일단 야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여기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ARS 여론조사를 해서요.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김 후보 그리고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후보를 단일화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명분 없는 야함만이 목적인 단일화는 이 유권자를 무시하고 또 지역 미래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쭉 지켜봐 보도록.